반장들 반가워요. 신년의 첫 회입니다. 고반장 얼굴 아주 에너지가 가득해요. 2019년 1월 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됐잖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네,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에 나 역시 고대하고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럼 만나면 되겠네요. 네, 신년사 발표 24시간도 안 돼서 나온 답변인데 새해 시작 분위기가 좋아서 일각에서는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윗에 올린 거예요? 네,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셧다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 반장,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후에 시작됐죠? 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었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각종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그러니까 전략이 보입니다. 바뀐 거죠? 증인 그렇습니다. 신청을 많이 한 거죠? 네. 들어가서 우리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새해 벽두부터 북미 정상이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비핵화와 제재 완화, 이게 일종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로드맵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그 첫 단추가 되겠고요. 지난 한 해 정말 존재감이 컸던 중재자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북미 회담 진행과 그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연계는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별도 트랙으로 또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장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계획 잡을 때 기억해요, 양 반장. 자, 신 반장이 지난번에 이제 국정 운영 3년 차에 큰 기조가 경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오늘 경제 관련한 얘기를 첫날부터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애쓰겠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오늘 신년회에는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 정책의 기조 또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이 비상이다, 좀 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뉴스를 좀 짚어보면요. 서울 남부지검이죠. 서울 남부지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KT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채 시험에 합격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네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발언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가 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나 역시 고대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새해 북미 정상의 북미 협상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방점을 둔 신년회를 열었는데요. 4대 기업 총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새해 긍정적 사인을 주고받은 북미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다짐한 목표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고요.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소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도 새해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먼저 나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다고 치켜 세우는가 하면 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hen you look at North Korea. We're doing really well. Rockets aren't being fired. Missiles aren't being fired. We're in no rush. 네, 아무리 북미 관계가 롤러코스터라지만 꼭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핵 단추 설전 기억하시죠?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 또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 네, 이랬던 두 사람 꼭 1년 만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겁니다. 물론 실현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긍정적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육성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앞서 전했듯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죠. 다만 이를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야는 다름 아닌 경제입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이 큰데요. 식량과 전기는 물론이고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내용 못지않게 형식적인 부분도 파격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죠. 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뿔테 안경을 쓰고 연단에 서서 연설했던 지난해, 그리고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집무실 소파에 앉아있는 올해. 네, 그간의 신년사에선 절대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또 드라마틱한 연출도 더했습니다. 이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노동당 청사가 등장하는데 이 장면 분명히 드론 최신 기술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이 연설 중간에는 자료 화면까지 집어넣어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또 연설 중 카메라를 비스듬히 쳐다보고 또 이따금 원고에 시선을 주는 건 이 부드러운 정상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위한 의도된 연출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5개 T라고 하죠. 이 북한 연출진들이 딱 하나 깜빡한 게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방영된 건 1월 1일 오전 9시고요. 오전 9시 32분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이 김 위원장 뒤에 보이는 저 시계, 시작할 땐 0시 정각을 가리켰는데 중간에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끝날 때는 0시 55분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중간에 NG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마지막 장면의 시계를 깜빡하고 가리지 못한 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 김 위원장의 희망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무산된 서울 답방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신년회 자리에서 지금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다. 새해엔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친서에 대한 답장,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해 맞이 통화를 통해서 중재자 역할에 시동을 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긍정 메시지 주고받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속도 내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월 1일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릴 거다라는 미국 내부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양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24시간 내에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화답을 한 거죠. 일단 두 정상이 2차 북미 정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큰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이 북미 협상이 굉장히 급진전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히려 이 정상회담 후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이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력을 다시 살리는 데 두 정상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역시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네. 고 반장이 뭐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백악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뭐 기회가 되면 신반장을 보내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네. 아마 근데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북미가 본격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죠, 신반장? 네, 꼭 추진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단추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위시한 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이 북미는 지난해 11월 고위급 회담을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뒤에 이 2달 가까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밑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북미 협상이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이 주요 사항이 결정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 정상들의 의중을 곧장 전달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북미 정상 간의 이제 협상, 또 북미 협상이 약간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미국은 좀 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 왔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를 내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상응 조치는 상당 부분 이제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거라는 해석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양측의 입장이 이제 좁혀지지 않아서 북미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됐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북미 대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약간 비관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길, 이 경제 핵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상 협박이 아닌 대화를 하자는 간청에 가깝다라면서 이 새 길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협상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자 협상 관련한 발언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금 이제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이제 중요해졌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미 회담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서울 답방은 별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은 거죠.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 위원장은 남북이 단합을 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탄격인 경협사업이어서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되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현 시점에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개성공단 기업인과 현대 아산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방북 자체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설명 들어보시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뭐 제재 저촉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그 내일 NSC 상임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설명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 얘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 내부 메시지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전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원자력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기존의 핵시설을 조금 뭔가 활용하는 방안이 또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그 국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를 주재했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봤는데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경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신년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는데 이번엔 외부에서 연 겁니다.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낙점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참석자 몇 면에서도 그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정경련을 제외한 경제 5단체장과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초청됐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대기업 그룹 총수가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송경식 경총회장 등이 함께 했는데요. 다만 또 자리가 신년회인 만큼 경제 현안을 심각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덕담 위주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 신년회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이죠.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가 됐고 기존 경제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 또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설령 이런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올해를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또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라면서 이 정책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면서 이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신년회 장면을 봤는데요. 그 앞서 현충원도 참배했죠? 네, 오늘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는 것으로 올해 새해 첫 공식 일정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함께 했고요. 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에 이 참석자들과 함께 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했습니다. 또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는데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건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뤘던 대로 이제 양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에 대한 의지를 좀 내비쳤죠. 그렇다면 이제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서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빨리 접점을 찾아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고대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감반 사태 관련해서 열렸던 국회 운영위는 한국당 입장에선 이렇다 할 한방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 전 사무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기재부는 검찰 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감반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감반 사태로 소집된 국회 운영위는 결국 해를 넘겨 끝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요, 2018년 12월 31일 오전 10시 2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1월 1일 오전 0시 46분까지 그러니까 2년에 걸쳐 진행이 된 건데요. 결국 국회에서 새해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았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번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되시자마자 너무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15시간 동안 진행된 운영회를 두고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한방은 없었다라는 등 한국당에게 박한 성적을 줬습니다. 자, 여야도 자체 평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습니다. 그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그런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한국당은 또 결국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아울러 5개 상임위 동시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재위, 외통위, 국토위, 그리고 한노위와 문체위 모두 열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도 소집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외통위, 국토위, 한노위가 바로 한국당 소속 운영위원장입니다. 자, 운영위 성과가 좋지 않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국당은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그야말로 앞서 운영위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을 당내 진상조사단 의원들로 교체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소위 레벨업한 위원들의 활약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사람, 이 샤우팅 질의를 선보인 이분이었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수석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저 의원님, 실장님, 예,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대답이. 이만 의원님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혀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의 증언이다. 자, 이 정도면 한방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노위 여당 의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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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국당의 대여 투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분 전희경 의원은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청와대 주사파 발언으로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운영위원을 사임했었죠. 자,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으로 고임을 했는데요. 이번엔 느닷없이 예능이 등장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요.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자, 이 홍영표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와 관련 없는 질문 아니냐라며 문제 제기를 하자 또다시 고성이 오갔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전참시했던 건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의 발언을 참을 수 없었던 이 시민단체 출신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전대역 출신의 부분을 극렬 좌파라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 그런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저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투입된 강효상 의원이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답게 갖가지 비유를 선보였는데요. 이 청와대가 앞서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에 비유한 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미꾸라지 연못이라면서 이 조 수석이 미꾸라지 장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소 투머치 TMI한 친분을 소개하더니 느닷없이 삼청동 아주머니를 소환합니다. 조국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몇 년 전에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다소 성급한 일반화의 주장을 편 건데요. 당장 바로 옆에 앉은 곽상도 의원, 민정수석 출신이었다는 점을 잊었던 걸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운영위 빈손 한국당, 국정조사 특검 카드 제시입니다. 네, 정말 강효상 의원 바로 옆에 앉아 있네요. 곽상도, 예. 그죠? 전 민정수석 의원이요. 네. 자, 1박 2일에 걸친 운영이 물론 이제 한국당에서는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당의 박지원 의원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참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일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 정치권에 그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한국당은 운영위로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주장을 새로 꺼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 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인 선서 등이 없어서 조국 민정수석 등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운영위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언론을 탓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특히 홍영표 위원장은 공정해야 될 위원장의 입장을 벗어던지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고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조국의 선생님이자 응원단장을 자처했습니다.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과 그리고 최소한의 출처도 밝히지 않고 한국당에 대한 폄하로 일관했습니다. 조국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언론 탓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그 내부에서도 그 익명을 전제로 운영위에서 뭔가 건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어때요? 이제 다른 야당이나 일반적인 정치권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얼핏 얘기는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양반장이 취재해 보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박지원 의원이 딱히 지금 문재인 정부를 칭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않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근데 박지원 의원 평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국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지만 결국 한 방도 없고 헛발질만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건
한국당이요.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삿도 지나가고 나팔 부는 격이다.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아까 뭐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을 잠깐은 봤는데 이번 운영위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을 향해서 더 이상 이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는 이제 선을 긋더라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들 추가적인 것이 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일련의 사건들은 전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내려가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하게 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네, 청와대 특감반 사태 관련해서는요. 지금 각종 고소 고발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이제 현재 또 수사관이죠.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은 청와대를 고발했습니다. 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진상조사단 소속의 김용남 전 의원을 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고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어때요, 신 반장? 일단 뭐 크게 투 트랙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우선 한국당이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한국당이 또 추가로 고발한 환경부 문건 의혹도 이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김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참고로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전 당협위원장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당과 연계해서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변호인을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트랙이죠. 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데 검찰은 대검 감찰 결과를 넘겨받았고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었고요.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제 신재민 전 이제 기재부 사무관 사건이 또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이런 폭로를 했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새로 공개도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기자회견도 했다면서요? 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요. 자신이 앞서 주장했던 이 KTNG 사장 관련 의혹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지시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국채 업무의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제시하면서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국채 매입을 갑자기 취소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국과장이 내 옆에서 당시 차용한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를 했고 차 비서관이 적자 국채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를 해라라고 요청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에 이 같은 과정이 담긴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어떤 이익 또 정치 집단과도 관련이 없는 순수한 공익 제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기재부는 오늘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KTNG 동향 문건을 유출하고 또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부분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재부 고발은 허위 사실이 아닌 기밀 누설에 대한 대응인데요. 자, 즉 이를 놓고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신재민의 폭로 내용이 공무상 기밀,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반장이 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다정의 어워즈에서 상을 못 받아서 그런가? 네,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를 아까 최 반장이랑 했는데 석 달 만이죠, 양 반장 모습 드러낸 게.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30억을 선고를 받고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엔 건강 문제 또 생중계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 나온 이후 보시는 것처럼 석 달 만에 외부에 좀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아니었습니다만 호송차에서 내려서 저렇게 교도관 부축을 받았고 말을 건네는 모습도 순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재판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호 전 의원 등 이렇게 측근들이 방청을 하기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는데 이 전 대통령 411219 이 앞에 뭐 7자리는 잘 얘기를 했는데 뒤에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라고 말하면서 멋쩍게 웃었다고 하네요.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6자리. 네. 앞에 6자리. 앞에 죄송합니다. 예. 네. 또 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뭐 재판 절차 뭐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또 중형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는 등 뭐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했고요. 앞서 이 MB 측은 증인을 대거 신청했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15명을 채택했고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다수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2심 종결할 때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은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판은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이제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요. 전직 대법관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검찰이 최근 이 김용덕, 차한성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이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고의로 늦췄다라는 의혹과 관련을 해서 수사를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이 김용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제3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김병수 대법원장 오늘 시무식에서 사법농단 수사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내 갈등과 분열도 알고 있다. 이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일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거죠?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좀 특감반 사태 관련한 얘기를 속보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민주당 정쟁 그만, 한국당 국조특검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인터뷰 내용 다들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그 인터뷰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어떤 분들은 아예 서글픈 감정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비슷했는데요. 비판 발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50 시절에 저는 초등생이었습니다. 이순자 씨에 대한 기억 선명합니다. 제가 1984년도에 이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영화를 봤는데 시골 섬마을에 사는 이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가 당시 이순자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새세대 심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35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이 또렷한 이유,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너무 천사 같아 하면서 제가 막 이 영화를 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자, 영화 속에서 실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수행아, 옷 참 예쁘다. 언니가 사준 거예요? 아니. 수행이는 참 좋겠다. 자, 물론 이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거 몇 년 뒤 중학생이 되면서 알게 됐지만요. 자, 그동안 은거하다시피 했던 이순자 씨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이렇게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자, 부창부수라는 옛 성현들 말씀처럼 이 전 재산은 29만 원의 버금가는 정말 앞으로도 레전드로 남을 게 분명한 희대의 말말말 남겼습니다. 바로 이거죠.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워딩, 이 기사 제목으로 딱 보고 한 살 더 먹더니 노안이 왔나 싶어가지고 진짜 제 눈을 막 비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민주주의의 진짜 아버지 장자크 루소가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 아닌가요? 뭐 뻔하죠. 7년 단임 약속 지켰다, 평화적인 정권 이양했다, 맨날 하는 그 공치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호언 발표하고 이 소요 진압을 핑계로 군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막판까지 그야말로 하기 싫은 거 등 때밀려 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보수 단체마저도 50 시절 참 경제는 좋았지 라고는 할지언정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번 인터뷰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 전두환 씨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때문입니다. 자, 이순자 씨는요.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광주 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다라면서 재판 부당성을 지적하더니 또 광주 5.18 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어놓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또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 유관단체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얻을 걸 다 얻었다. 정말 공포스러운 현실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더군요.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 항쟁의 원원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새해 프로젝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는 4일 밤 12시에 첫 방송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1분짜리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주제별 현안 전문가를 불러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자, 4일 첫 방송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알레날 이 본부장 고정 출연을 하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고칠래요라는 코너가 있고 노 전 대통령 육성 어록을 소개하는 코너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거의 모든 플랫폼에 이 방송을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본인은 자꾸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어제 MBC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넣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돌렸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자, 유시민 이사장 10.5, 황교안 전 총리 10.1, 이낙연 총리 8.9 이런 순서입니다. 일단 대세론까지는 아니지만 유 이사장을 포함해 조사한 첫 번째 공식 조사에서 단박에 1위를 차지한 거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앙일보 조사도 비슷합니다. 자, 범여권 주자 중에서만 따져봤더니 유시민 이사장 17.8%, 이낙연 총리한테만 오차 범위 내로 좀 뒤졌을 뿐 단숨에 또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예언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버스 기사 얘기도 했지만요. 사우디 평가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지금 벤투 감독이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 몸이 좀 무거운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체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전은 평가전이고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언론사들이 새해를 맞아서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그 일부를 이제 양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역시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최근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본인이 정계를 떠난 마당이고 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을 맡고 나서부터 정계 복귀설이 계속 돌았고 정두원 전 의원 등이 유시민 대망설을 계속 또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이름을 넣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MBC와 중앙일보 조사가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먼저 MBC를 보면요. 범진보 7명, 범보수 5명 등 차기 주자 12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유 이사장이 10.5%로 황교안 전 총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출마 의사에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서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차기 주자들을 일렬로 이제 쭉 세워놓은 그런 조사잖아요. 또 이제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묶으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중앙일보 조사는 어때요, 최 반장? 네, 중앙일보는 이 진영별로 별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범여권 지지층에게만 물은 결과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빅3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강자였던 이 총리와 박 시장 외에 이 유 이사장이 새롭게 급부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이낙연 총리, 유시민 이사장, 박원순 시장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뉴스룸 직후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신년 대토론회에 출연하잖아요. 오늘은 뭐 경제 관련한 얘기지만 글쎄요, 뭐 토론 중에 이런 얘기도 뭐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범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최 반장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역시 뭐 중앙일보 조사 결과인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미난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보수 지지층에게만 물었을 때, 그리고 전체 응답자에게 물었을 때 결과에 대한 변화가 달라요? 있었습니다. 네, 이 결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범보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황교안 전 총리가 21.8%로 선두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응답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아예 확 달라졌는데 유승민 의원이 선두가 되고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순으로 순서가 이렇게 확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좋게 말하면 유승민 의원은 뭐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실제 득표로 이어지지 않는 뭐 그런 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 뭐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테니까 저희가 그때 나올 때마다 좀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나저나 이제 이순자 씨 인터뷰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뭐 아까 뭐 각계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빼고 여야 모두가 비판 입장을 내놨죠. 네, 이 한 곳 자유한국당만 일단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때문에 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순자 씨의 말에 동조하는 거냐 당장 입장을 밝혀라라는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국장 혹시 그 이순자 씨 아호를 어떻게 알아요? 아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호. 야, 넌센스 퀴즈. 아, 넌센스 퀴즈? 예. 아, 그거 얘기하나 보다. 그 한편 이순자 여사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지상파 뉴스가 땡전 뉴스라는 그런 오명을 썼을 때 뭐 그 다음에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 맞아요? 예, 역시 이 지천명 50대 이 대신 이 관록이 느껴져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입에 담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히 그 당시 50 시절에 이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상파 방송에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비천한 역을 맡질 못하게 했대요.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또 네. 코미디 국장 그 김명덕 알아요. 개그맨 김명덕 씨 알아요. 아시? 예. 아 역시 50 김명덕 씨를 왜 몰라요? 그 약간 점프도 잘하고 이렇게. 모르잖아요. 예, 옛날 사람. 아, 몰라요? 옛날 사람. 아, 몰라요? 그렇구나. 예. 그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어, 거기 어.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 좀 약간 있죠. 그 신체상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측면이 예, 있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신체상의 유사점 때문에도 방송 출연을 못했던 그런 어목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둘만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 저는 40대. 추억하면서 저는 아직 40대. 기억 다 나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최 반장 어때요? 좀 더 얘기 이어볼까요? 저는 그 이번 인터뷰 보기가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인터뷰를 보다가 그 중국 고대 유학자 있잖아요. 순자의 성악설이 생각이 왠지 모르게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인터뷰를 좀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 상태가 어떤지 그 일부를 소개했는데요. 같이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김재규가 왜 죽었어? 뭐 차지철이가 요즘 뭐하지? 뭐 11.6기 뭐길래 저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건데 왜 이런 치부를 드러냈느냐 하면 뭐 이런 남편이 법정에 가서 뭐 횡설수설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걸 보는 뭐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유에서였던 거죠. 네, 아, 뜬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성선설은 누구예요, 그러면? 맹자죠. 좋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한 배경, 그 인터뷰 진행한 매체를 보더라도 사실 뭐 어떤 의도가 보인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재판. 자, 오는 7일로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명령한 상태고 만약에 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자 보수층을 겨냥해서 여론몰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법에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물타기에도 나섰는데요. 내가 재판장한테 편지까지 썼는데도 이러는 거 보면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하는 재판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요. 그 연희동 자택 곳곳에 그 차 앞딱지가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팀 38기동대가 맞아요. 이 연희동 자택에 물품 지난번에 곳곳에 저희가 그 얘기는 다뤘었잖아요. 네, 붙여놓은 그 그죠? 빨간 스티커들 이거 근데 우연히 잡힌 게 아니고요. 이순자 씨가 취재진에게 이것 보라라면서 직접 안내를 하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 위한 뭐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인터뷰에서도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실제로 밝혔습니다. 이건 검찰의 불법적인 겁박에 따른 조치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이제 전두환 씨 추징금 반환에 관한 문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희동 자택이 지금 공매에 넘어갔으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바로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두환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말 탈탈 털어갔던 것이고 그래도 1,000억 원 정도가 이 추징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 연희동 자택을 검찰이 공매 물건으로 등록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 일의 시작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보니까 이걸 딱히 어떤 문재인 정부의 뜻으로만 온전히 몰아가기가 참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재판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할게요. 자유한국당 뺀 여야 이순자 발언 맹비난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올해 최대 화두는 정계 개편 또 선거제도 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를 연달아 치른 정치권은 올 한 해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걸로 보이죠. 물론 재보선이 잠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계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올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선 다정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와 제 동기 최 반장이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드려봤습니다. 8년 전 모습인데 자, 최 반장도 정말 세월이 많이. 자, 아무튼 일단 여야 새해 다짐부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강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470조에 가까운 민생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께 헌신하면 그런 것이 국민들이 우리를 봐주실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번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국민들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올 한 해 정치권 주요 이슈는 뭐고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전당대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우택, 김진태 의원 등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벌써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한국당에게 중요한 이유,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 또 있습니다. 새 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 향방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다음 키워드 보고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자, 이번 키워드는 유승민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 바른미래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이 아닌 듯한 그런 상황 꽤 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의 탈당 임박했다, 아니다,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탈당할 생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일단 유 의원, 바른미래당과의 정체성이 맞지 않아 괴롭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죠. 자, 하지만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바른미래당에서 5분 정도의 의원님이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셔가지고
글쎄요, 저는 못 들어봤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려면 명분이 필요하겠죠. 다음 달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수 혁신, 개혁 이미지가 강한 인사가 혹시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유 의원 입장에서도 합류 가능성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탈당 그리고 복당 여부 왜 중요한지는 또 다음 키워드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정계 개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정계 개편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유 의원의 탈당으로 이 바른미래당이 다시 구국민의당, 구바른정당 출신으로 갈라져서 바른정당 출신들은 한국당으로, 국민의당 출신들은 민주당 또는 제3지대로 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자, 이 예측대로 된다면 이 여파가 민주평화당에까지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죠.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보수와 진보가 그야말로 어색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서 보수층, 유승민 의원 등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양당제 구도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정의당은 빼고. 자, 다음 키워드 재보선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자, 어쩌다 보니 3년 연속 큰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큰 선거,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선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총선 앞두고 민심 향배 알아볼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은 경남 통영 고성, 경남 창원 성산 두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세 곳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각 당 내년 총선 전략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시무식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 승리를 정말 우리 당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 정개특위입니다. 국회 비상설특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번 본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선거제도 개편 주장하면서 지난해 말 단식까지 했던 야3당 새해 첫날 회의에서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선거제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조직 개편설이 언론을 통해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설 연휴 전후로 날짜까지 딱 박은 보도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시기상의 문제일 뿐 내각과 참모진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따라서 올해 안에 잔류 여부 등 거취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각을 보면 김부겸, 진선미, 김현미, 도종환 장관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등등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다가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롯해서 이 전직 국회의원 또는 총선 출마 경험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당 복귀 여부에 따라 민주당 내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올 5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해 정치권 화두, 정계 개편, 선거제도 개혁. 네, 고 반장이 올해 예상되는 주요 정치권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상태 아니에요? 지난달 15일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죠. 글쎄요. 그때 네. 합의문에 보면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에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이 정개특위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 달 내 법안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시 정치개혁 제1소위가 합의했던 내용들이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이렇게 7가지 주요 쟁점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 이 중에 어느 것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이달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임시국회 다시 소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3당은 어제 오늘 새해 첫 회의부터 선거제도 개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이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1월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의 제1의 실천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동영 대표는 배제와 이 소외와 차별이 없는 누구나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이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용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재보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지금 확정된 곳, 경남 통영 고성,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 이렇게 두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PK 지역 두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이군현 전 의원 또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언뜻 보면 PK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일단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PK 안에서 대표적인 한국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 총선 이래로 5번 중 3번이 진보 성향 정당이 승리했었고요. 또 고 노회찬 전 의원뿐 아니라 권영길 전 의원도 바로 이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뒀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은 20대 총선 때 이군현 전 의원이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한국당이 강세였던 곳인데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고성 군수, 통영시장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이 민주당 지지세도 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 재보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기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1절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까지를 국민통합대축제 기간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3.1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을 차례로 도는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가 열리고요.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동북아 평화에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포럼도 열리게 됩니다. 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 재연 행사, 또 중국 상하이에서는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를 갖는 등 해외에서도 기념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네, 정부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100주년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희상 국회의장 또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전국서 행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감에 따라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점차 사그라들었고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나는 그제야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2019년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톡 쏘는 정치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지난달 31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에 져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이른바 우울증의 명의로 알려진 분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그 자신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고 그런 경험과 환자 치료 연구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박모 씨는 그의 환자였습니다. 임 교수와 상담하던 중에 돌연 흉기로 찌르고 임 교수가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 끝내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교수는 마지막까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정작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제 범인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3시부터 영장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네? 범행 있었나요? 범행 저지른 이유 원한 있었어요? 왜 죽였어요?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예? 범행 저지른 이유 뭡니까? 뒤로. 예. 유가족들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예,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어요? 범행 왜 저질렀어요? 불쌍이야 저기 끝으로.
각계에서 추모의 물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추모의 그림도 퍼지고 있는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면서 회고했고 의사협회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형님한테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환자에 대해서 헌신하고 본인이 또 우울증이 걸리셨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분들께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헌신하시고 뭐 얘기할 것, 형님한테 의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경찰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무리를 빚은 바 있고 지난해 7월엔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전체, 즉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도 환자에서 일반 외래에서도 환자 다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의료법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의료인 폭행 방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한데요. 좀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좀 같이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거 좀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의 유족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인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어제 강원도 양양, 또 오늘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또 이제 바람도 좀 많이 불어가지고 큰 피해가 났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겨울철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토론회 홍보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통보해요? 토론회 홍보. 홍보 아까 자막 나가지 않았어요?